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4차 안산 온마음센터 치유와 희망을 노래하는 정기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은 유튜브로 각자의 자리에서 시청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쁜 시간 내어서 지금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오늘 강연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에 TVN 혼술 남녀의 조연출을 맡고 있던 우리 젊은 실천적 지식인 고 이한빛 PD님의 어머니이시자 올해 4월에 이제 책을 출간하셨는데요. 내가 여기에 빛을 몰고 왔다의 저자이신 김혜영님을 모셨습니다. 예, 우리 고 이한빛 PD의 어머님이신 김혜영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비 PD 엄마 김혜영입니다. 네, 저기 혼자 하니까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안산에 와 있는데 비가 오늘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일부러 조금 일찍 왔어요. 그래서 기억교실 들르고 그다음에 그 4.16 참사 그 가족협의회 거기 사무실 들러서 인사드리고 그리고 왔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마음이 더 아프고 조금 이렇게 많이 좀 가라앉았는데 하여튼 제가 지금 이제 1시간 동안 뭐 여기서 이것을 보시는 분이 엄마일 수도 있고 뭐 교사일 수도 있고 또 저기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도 있고 뭐 여러 각층일 거라서 제가 어디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 될지를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1시간 동안 저희가 서로 이렇게 마음을 포개는 시간이 되고 왜 저 김혜영이라는 엄마는 한빛을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 한빛을 잊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다니나 그걸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내가 여기에 빛을 몰고 왔다 그 책을 쓰게 된 거는 맨 처음부터 책 꼭 써야겠다 이런 생각은 가져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한빛을 보낸 다음에 떠난 다음에 한빛에 대한 기억이 27살로 딱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게 한 세계의 끝이라는 것을 제가 실감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빛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한빛을 얘기하고 싶은데 한빛 얘기하게 되면 전부 다 한빛이 그랬었는데 이렇게 과거로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무서운 거는 저의 시간도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고 어제도 없고 한빛이 떠난 이후로 시간이 멈추다 보니까 한빛에 대한 기억도 흐릿해지면서 한빛에 대한 기억이 멈춘 게 굉장히 저는 두렵고 무서웠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너무 한빛이 그리운데 한빛에 대한 기억은 자꾸 멈추고 27살 이후는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두려웠었거든요. 그래서 한빛이 그리울 때마다 글을 썼어요. 일기 쓰듯이 일기를 썼는데 한빛 미디어 노동인권센터 홈페이지에 보면 빛이 머문 시간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한빛이 그리울 때마다 제가 이제 한 편 한 편 이제 글을 올리게 됐죠. 근데 그게 거의 3년 동안 80여 편 정도가 이제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또 최근에 쓴 글들 합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잘 편집하고 추려서 이제 60여 편 글이 내가 여기에 빛을 몰고 왔다 책으로 발간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글을 쓰면서 한빛에 대한 그리움을 조금 제가 위로를 받기도 했지만 사실 한빛이 죽음은 우리 한 가정의 파괴적 슬픔, 그러니까 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없게 한 가정이 무너졌다 그럴까?
가정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파괴적 슬픔을 저희가 겪었고, 그다음 그 슬픔이 극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저는 한빛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이런 너무 극복하기 힘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글을 한 편, 두 편 쓰기 시작했는데, 근데 쓰다 보니까 한빛이 고민했던 문제가 한빛 개인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빛이 고민했던 문제가 한빛 개인이 고민해서 그냥 고민해서 그냥 없어져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청년들, 그다음 이 사회의 노동자들이 계속 이런 문제를 고민할 것이고 절망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죽음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와락 겁이 났어요. 그래서 한빛이 고민했던 문제를 공유해야겠다. 그래서 이걸 갖다 널리 같이 고민해보고 같이 공유하면서 해결점을 찾아야겠다는 그런 제가 절실함을 느낀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한빛이 고민했던 문제, 한빛의 죽음은 분명히 사회적 타살이라는 확신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한빛의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라 사회적인 죽음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한빛이 고민했던 문제를 같이 공유하고 한빛에 대한 그리움을 제가 좀 덜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가정이 파괴된 그런 걷잡을 수 없는 끌어올릴 수 없는 그런 슬픔을 극복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글을 쓰게 됐고 그것이 이번에 책으로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빛과 직면하는 그런 글을 쓰다 보면 한빛을 매일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한빛이 너무 그리워서 한빛을 불러와서 글을 쓰는데 한빛을 맞닥뜨리는 그 고통이 너무 솔직히 말해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매일 이제 고통스러웠지만 근데 글을 쓰면서 조금씩 이렇게 뭐라 그럴까, 덜어진다 그럴까, 조금 먼지만큼이라도 조금씩 덜어지는 것을 제가, 그러니까 위로를 받는 그런 걸 느꼈고, 한빛을 매일 만나는 일이, 그리고 한빛이 고민했던 문제를 공유해야겠다, 이런 결심이 쓰고 나니까 한빛의 한빛과 만나는 고통과 그리움이 어떤 생명으로, 그다음 빛으로 제 마음속에 부활시키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글을 끝까지 제가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쓰기가 저에게 좀 위로가 되었고, 그다음에 제가 글을 쓸 때마다 한빛아, 이거는 엄마가 너한테 말을 안 했네,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고 그때 엄마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한빛아, 너한테 이거를 해주고 싶었는데 엄마가 못했네, 그리고 너가 이렇게 고민할 때 엄마는 옆에 있어주지 못했네, 그러면서 이제 한빛아, 근데 엄마가 앞으로 이렇게 할게 하고 한빛에게 약속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한빛에게 약속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글을 쓰면서 많이 위로를 받게 된 거죠. 한빛 대학교 때 사진인 것 같아요. 누구나 볼 수 있는 정말 평범한 모습이죠. 중학생들도 이렇게 MT를 가고 이제 뭐 수련회를 하거나 이렇게 학생의 무슨 행사를 하면 이렇게 뭐 자유 토론 시간에 이렇게 하는데, 한빛도 아마 그런 때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거는 한빛이가, 저는 골패라는 몸짓 율동패 동아리에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빛이가 이렇게 몸짓으로 이렇게 춤추는 거를 본 적은 없어요. 뭐 저기 대학생이었으니까. 근데 나중에 한빛 추모제 때 한빛 친구들이, 대학 친구들이 한빛이 골패 몸짓 동아리에서 율동했던 그런 거를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한빛이가 굉장히 춤도 잘 추고 그리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노동절 전야제라든가 뭐 이렇게 어떤 집회가 있을 때
그 골프 동아리가 올라와서 이 몸짓을 통해서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형성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하는 그런 강한 그런 것들이 몸짓에 많이 묻어 있어서 제가 저기 한비 씨가 이렇게 춤을 잘 췄나 이렇게 나중에 그 세상 몰랐던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이거는 한비 씨가 TVN에 입사하고 나서의 사진이기 때문에 좀 제일 가까운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 파랑색 이걸 야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애들은. 근데 이 파란색 그 야상을 2번 입어보진 못했죠. 그때 입고 저희 지금 옷장 속에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 옷이 한빛한테도 잘 어울렸고, 그리고 그때 겨울에 매일 입고 다녔던 거라서 많이 생각이 나요. 지금도 옷장 속에 한빛이 그리울 때마다 제가 이 옷을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뭐지? 끌어안아 보기도 하는데, 그곳에서 그 회사라는 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 인턴을 정규직 PD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애들을 또 모아놓고 인턴 과정에서 또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끝없는 경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PD로서 이제 인턴으로서 이렇게 하면서 그때 또 조금 우수한 애들을 그 중에 또 몇 명을 추려가지고 끝난 다음에 이렇게 포상 휴가 비슷한 거를 보냈는데, 그때 이제 외국에 얘가 거기에 뽑혀서 갔다 왔던 그 사진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빛 미디어 노동 인권센터가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됐을까, 이제 그건데, 그 한빛 씨가 그 마지막 남긴 말에 그런 말을 했어요. 촬영장에서 스태프들이 농담 반 진담 반 건네는 노동 착취라는 단어가 가슴을 후벼팠어요. 물론 나도 노동자에 불과하지만 적어도 그네들 앞에선 노동자를 쥐어짜는 관리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요. 하루에 20시간 넘는 노동을 부과하고 2~3시간 재운 뒤 다시 현장으로 노동자를 불러내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이미 지쳐있는 노동자들을 독촉하고, 그리고 제가 가장 경멸했던 삶이기에 더 이상 이어가기 어려웠어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유서에서 이 내용을 보고 한비 씨가 죽은 이유를 알게 됐고, 그 다음에 한비 씨가 어떤 시스템 속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문제 제기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회사에서 말하는 그 죽음의 이유를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CJ ENM에다가 한비 PD의 죽음을 객관적으로, 그다음 정확하게 밝혀달라. 왜냐면 그쪽에서는 한빛이 그냥 스스로 그냥 자기가 죽은 거다 이런 식으로 그냥 무슨 사람 한 명 죽는 건 그냥 우습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이제 뭐 책임 맡은 높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저는 정중하게 말했거든요. 제가 27년간 보아온 한빛과 회사에서 불과 몇 개월 동안 보아온 한빛이 너무 다르다. 27년간 살아온 삶이 이렇게 갑자기 바뀔 수도 있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제발 이 관리자들은 그걸 몰랐을 테니까 회사에서 좀 객관적인 조사를 해달라. 저희가 그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믿었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조사할 거라는 걸 저는 믿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몇 개월 후에 회사에서 아주 정말 공식적으로 우아한 공문이 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한비 PD는 적응을 못했고, 그 다음에 불성실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뭐 함부로 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개인적인 책임으로 죽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된 거예요. 근데 전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놀란 거죠. 이해가 안 됐고, 그리고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넌 똑바로 또 그쪽에서 말하니까 이거는 저희 가족은 그 앞에서는 완전히 너무 작은 그
정말 작은 개미에 불과한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학교 근무할 때인데, 제가 그때 교장으로 근무할 때인데, 사실 학교에서는 학폭 문제가 굉장히 예민하고 복잡하잖아요. 근데 학폭 문제를 저희가 다룰 때도 보면은 그 학교에서 어떤 실수가 있거나 이거 미처 확인을 못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학교가 그 질책을 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 잘못한 건 인정하고 우리는 사과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살아왔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이해가 안 되고, 27년간 보아온 한 빚과 몇 개월에 한 빚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근데 저희는 회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들어갈 수가 없었고 들어오게 하지도 않았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는 이거를 밝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회사 거대한 건물 밖에서 저희는 심증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한솔이가 그때 이제 군 입대 중이었거든요. 근데 한솔이가 군인들에게 휴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휴가 나왔을 때 그 귀한 휴가를 그냥 전부 다 그 형의 그 죽음의 이유를 밝히는 대로 얘가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제 만나러 다녔죠. 혼술남녀 촬영을 하나 드라마를 할 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뭐 이제 하청 비슷하게 많은 이 스텝이나 뭐 일용직 여러 프리랜서 다 이렇게 조직돼 있나 봐요, 구성이. 근데 그럴 때 다 하청 받은 거잖아요. 정규직은 얼마 없고. 그랬는데 이제 한솔이가 이 사람들을 가서 형의 삶에 대해서, 생활 태도에 대해서 계속 이제 물어보러 다녔는데 사람들이 절대로 안 만나주죠. 왜? 한솔이를 만나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다음에 그 TVN에서 이 사람들을 다시 일을 줄지 안 줄지 그거는 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한솔이를 피하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몇몇 분이 진실을 말해준 거예요. 회사가 말한 거 거짓말이다. 한빛은 이랬다. 우리는 한빛을 몇 개월 동안 보아왔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청년 유니온을 포함한 대책위에서 이 조사를 들어가 보니까 이 몇몇 진실을 말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더 이상 이제 우리는 회사를 믿을 수가 없어서, 한빛은 2016년 10월에 죽었거든요. 근데 2017년 4월 18일 본격적으로 대책위 활동을 시작하면서 세상에 한빛 문제를 공론하게 됐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 가장 큰 주축 단체가 청년 유니온이라는 청년 단체였거든요. 그리고 4월 18일을 제가 한빛이 새로 태어난 날로 보기 때문에 이번 저희는 이 내가 여기에 빛을 몰고 돼 책 그 발간일도 제가 4월 18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4월 18일 날로 출간 일자를 잡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4월 18일 날 기자회견을 해서 이제 세상에 처음으로 한빛 문제를 공론화한 거죠. 근데 이 장면이 이제 4월 18일 날 기자회견하는 장면인데, 사실은 제가 나오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저는 이런 것도 잘 모르고 회사 시스템도 모르고 그냥 평범한 교사였기 때문에, 이제 아빠가 이제 이 기자회견에 나오기로 했는데 한빛 아빠가 갑자기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간에 염증이 생겨가서. 왜냐면 제가 이제 한빛이 간 다음에 저는 이제 거의 삶이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학교 갔다 오면 맨날 그냥 밥도 안 먹고 자고 그냥 누워있고 그랬는데, 한빛 아빠는 이제 들어와서 제가 이제 잠이 드는 거 확인하면 매일 술 먹고 그다음에 수면제를 먹어야지만 잠을 잘 수 있었대요. 저는 몰랐죠. 근데 나중에 그게 6개월 동안 계속돼가지고 그게 간에 문제가 생겨서 응급실로 가게 돼서 중환자실로 가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말을 하면서 한빛 아빠가 6개월 동안 술과 수면제 없이는 삶을 유지할 수가 없었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급히 이틀 전에 이제 이 기자회견문을 쓰고 이제 이날 처음으로 사회에 공론화 시킨 거죠. 근데 이제 그때도 이것도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청년 유니온 같이 대책위 활동을 했던 그 조합원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때 모든 그 활동가들이 또 모든 그 단체들이 이거는 절대로 그 재벌 회사와 게임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6개월 전에 얘기고 이미 장례식도 다 치렀고 그리고 지금 뭐 다른 이슈도 없는데 6개월 만에 이 문제를 공론화 해봤자 유가족들만 상처받고 해보나 마나다. 이거는 절대로 이길 수도 없고 진행 자체도 안 될 것이다. 너네 재벌 회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 너네 청년들이 너무 몰라서 그런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불가능하고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었대요. 근데 청년유니온에서는 청년들이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청년의 문제다. 한빛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청년의 문제다 하고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전부 다 달라붙어서 이제 싸우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한빛 유서에 그런 말이 나요. 원래 그런 것은 없다. 이제 한빛 씨가 저 PD를 하면서 조연출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비정규직도 많고 뭐 일용직도 많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촬영 현장에서 사람으로 대접을 받지 않고 그냥 일회용 또는 뭐 도구로 취급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루아침에 해고시킬 수도 있고 말 한마디면 그냥 끝날 수 있고 이런 문제를 한빛 씨가 저한테 고민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엄마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랬을 때 저는 아유 야 사회는 원래 다 그래.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전 이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한빛 유서를 보니까 한빛이 고민했던 문제가 잡았던 문제가 원래 그런 것은 없다. 이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그런 것은 없으니까 그냥 다 모든 게 다 원래 그래.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 이걸 한빛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컸고 그다음에 한빛이가 거기서 주장한 게 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다. 보통 사람들은 그 스크린 앞에 나타난 연예인이나 화려한 그것만 보고 있는데 한빛이가 PD가 되고 나서 보니까 카메라 뒤에 그 무수히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나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나도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됐고 자기도 대학교 4년 내내 비정규직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공부했는데 자기는 정작 PD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노동 착취를 시켜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 원하던 삶이 아니니까 경멸했던 삶을 계속 이렇게 이어간다는 게 한빛이한테는 큰 죽음까지 고민할 정도로 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그래도 꼭 이렇게 결과가 이랬어야 됐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사실은 힘들죠. 근데 정말 청년들과 시민들이 너무 많이 도와줬어요. 한빛에 대해서 댓글도 너무 좋게 달아주고 그다음에 원래 그런 것은 없다. 그 말 맞다. 카메라 뒤에 사람 있다. 이걸 우리는 인식하고 살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도와준 거예요. 연대해주고. 그래서 이 싸움이 이길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많은 편지들도 보내왔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CJ E&M 재벌 회사도 2010년 6월 저희가 원했던 죽음에 대한 저희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저희한테 사과를 하는 게 된 거죠. 그래서 한빛 미디어 노동 인권센터가 설립된 거예요. 이 한빛 미디어 노동 인권센터는 그 2018년 1월 24일 한빛 생일을 날짜로 창립됐는데 아마 우리나라에도 여러 시민단체가 많지만 유가족이 이렇게 창립한 경우는 극히 드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다 아시겠지만 저희는 부부교사고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가난한 것도 아니지만 그냥 평범하게 월급 받으면서 평범하게 그 안에서 고만고만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에게 이제 그 보상금과 이제 기부금이 한빛 그 모든 문제 해결된다면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한빛 아빠는 그때 이제 한빛은 살아서 돌아올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빛을 끝낼 수는 없다. 한빛이 고발했던 죽으면서까지 고발했던 과제를 우리 이어가자. 그리고 다시는 이 사회에 한빛 같은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죽거나 절망하는 세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한빛 아빠가 재단을 설립하자고 말했어요. 근데 한솔이하고 저는 당연히 그러자 그랬죠. 뭐 저희가 뭐 한빛이가 살아 돌아온다면 뭐 뭐를 못하려면은 한빛은 살아 돌아올 수 없고, 한빛이 남긴 숙제는 저희도 풀고 싶고, 그럼 그것이 한빛이 살아 돌아오는 거와 똑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이제 거기서 일부는 이제 청년 유니온이 워낙 대책위 때 고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기부를 일부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전액을 여기다 다 넣었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저는 그때 문득 그래도 형아의 죽음값을 받은 돈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섭고 무섭고 되게 슬픈 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솔아 거기서 100만 원만 빼가지고 통장 하나를 만들어서 너 가져라. 형이 엄마 아빠한테는 아무것도 안 물려줘도 좋은데 그래도 동생한테는, 너 한솔이한테는 형이 그래서 100만 원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한솔이가 엄마 전 돈 필요 없다고 그냥 우리 전액 거기다 넣기로 했으니까 전액 넣으세요 이렇게 말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한솔아 10만 원이라도 통장 넣는다 거기다가 형아가 준 돈 이렇게 쓰고 그 돈 쓰지 말고, 엄마 아빠는 어차피 일찍 죽잖아. 그러니까 너가 혼자 살 때 힘들 때 형아가 그립거나 엄마 아빠가 보고 싶을 때 이 통장을 보면은 형아가 준 돈 이렇게 써 있으면 너가 좀 사는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한솔이가 엄마 돈 저 절대로 안 받고요. 그리고 시민단체 운영 이런 거 센터 운영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 그냥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전에 거기다 놓고 그냥 시작해요. 그리고 이거 생각보다 힘들 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지만 워낙 뭐 금액도 많은 금액도 아니었지만 사실 부부교사가 세상 경험을 뭘 했겠어요. 학교에서 아이들만 데리고 살다가 막상 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힘들고 여러 가지로 문제도 많이 생기고. 근데 이제 한빛 아빠는 자기가 사는 유일한 의미는 한빛센터를 만들어서 이거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다. 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빛이 고발한 과제를 우리는 이어가야 된다. 이런 게 너무나 한빛 아빠는 강렬했어요. 그래서 한빛 아빠가 정말 3년 동안 몸과 마음을 바쳐가지고 그 한빛센터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고 있는 거죠. 한빛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사실 우리는 방송 미디어 노동 환경에 열악한 현실 거의 모르고 있잖아요. 정말 중학교 애들한테도 한때, 지금은 좀 아니지만 한때 저기 진로 희망상을 받아보면 애들이 전부 다 희망이 뭐냐면 연예인이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옛날엔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 교사할 때. 그래서 왜 연예인이냐 그러면 돈을 한 번에 왕창 벌 수 있잖아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스크린에 나타난 화려한 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연예인들이 사실 뭐 개런티도 워낙 많다는 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한빛의 죽음으로 오랜 시간 주목받지 못했던 방송과 미디어 노동 환경의 열악한 현실을 사람들이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카메라 뒤에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면서 TV를 보게 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보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빛센터가 하는 일이 참 많지만 그 촬영하는 과정에서도 뭐 뉴스에서도 많이 봤지만 안전사고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정말 안전장치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돈을 절약해야 되니까 하청받으니까 돈을 절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났을 때 거기에 저희가 개입해서 해결을 촉구하고, 그 다음에 방송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어떤 그 토론회 같은 것도 개최해서 자꾸 저기 그 방송계 쪽에 그 의견을 전달하고, 그리고 이게 저희 방송 시간 한빛이 요새에도 20시간 일하고 이들을 등 떠밀어서 촬영하게 만든다. 너무 힘들다. 이건 경멸했던 삶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희 목표도 12시간 일하고 12시간 쉬자예요.
그러니까 노동 환경이 얼마나 방송의 노동 환경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12시간 일하고 12시간 쉬자. 이 캠페인을 벌이면서 접근해 가고 있고, 그리고 카메라 속의 아동 청소년들, 그들이 소품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런 것도 같이 도모해 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촬영 현장에 커피차를 가져가서 스태프들에게 커피도 주고, 그다음에 용기도 주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런 것도 하고요. 그리고 그 캠페인도 벌이고요. 그리고 각 지방 방송국에 보면은 대전 MBC 아나운서 채용하는데 성차별 그 해결을 위해서도 개입해서 이것도 잘 해결이 됐고요. 그다음 이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요번 겨울에, 지난 겨울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거기에서 이제 유가족들이 단식 농소라는 그런 상황까지 갔잖아요. 그때 이제 맨 끝에는 정의당 강은미영, 그다음에 용균이 엄마 김미숙님, 그다음에 이제 한빛 아빠 이용관님, 그리고 민주노총의 이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이제 아마 김재동 씨가 격려 방문 왔을 때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해서 29일 동안 유가족들이 단식을 하면서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책에 관한 얘기를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좀 저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제가 또 뭐 잘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근데 어떤 한두 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제 책을 읽고 나서 그 독서 평이라 그럴까요? 도서 평 감상문 이런 걸 올려줄 때 보면은 양육자로서의 그 자세, 그런 얘기에 대해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로서 애들을 키우면서, 또 교사로서 학생들을 키우면서, 그 면에서 엄마나 교사로서의 그 삶을 돌아볼 수 있었고 볼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뭐 어떤 분이 여기에 이 시청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떻게 한쪽에 맞출 수가 없어서 엄마로서 교사로서 제가 살았던 그것이 책에 어디쯤에 담겨 있나고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구쪽에 보면 이제 있는데, 저기 세월호 리본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사실은 저는 경기도 중학교 교사였잖아요. 그러니까는 2014년 세월호에 대해서 저희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같은 경기도 교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4월에는 항상 학교에서 또 이 추모 행사도 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4월 되면 우울하고 힘들고 그래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제가 교문 밖을 나섰을 때 세월호 리본을 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세월호 리본을 당당하게 달아야 되는데, 저 한빛이나 한솔은 뭐 당당하게 달고 다니는데, 저는 그걸 달았을 때, 전철을 탔을 때 저 그때 허리가 너무 많이 아팠거든요. 그러니까는 노약자석이 비면 얼른 가서 이렇게 앉는데, 제가 탁 앉고 나니까 뭐 이 제가 옷이라든가 가방에 세월호 리본이 달려 있었을 때 다른 사람이 아이고 저 세월호 리본까지 달고 다니면서 하여튼 뭐 자기 자리 차지하기에 막 바쁘네 뭐 이렇게 해서 세월호를 더 욕먹일까 봐 저는 그게 더 무서웠던 거예요. 왜냐면 세월호를 더 이상 욕먹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세월호 리본을 잘 못 달고 다녀서 학교 들어갈 땐 달면서 밖에 나올 땐 슬그머니 빼고, 전철 탈 때 슬그머니 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한비씨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 가방에다 세월호 그 리본을 꽉 매주면서 뭐라 하냐면, 엄마 이거 기억하기 위한 작은 의식이다. 엄마 이 리본을 다는 게 그냥 리본을 다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그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한 작은 의식은, 엄마 의식은 진지하고 어떤 형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의식을 자꾸 우리가, 나도 의식을 행하고 진지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 의식을 자꾸 이렇게 행하다 보면 이것이 다 씨앗이 돼서 커다란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니까 엄마 세월호 리본 다는 거 불편해하지 말고 엄마 작은 의식으로 생각하고 진지하게 다세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조금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나랑 이렇게 사고방식이 다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지금도 이제 4월에는 아주 당당하게 세월호 리본을 달고 다니는 거죠. 한비 씨가 이제 그런 말을 했거든요. 기억하기 위한 작은 의식이다. 기억도 의식을 갖추게 되면 용기가 생긴다. 혼자보다는 함께할 때 우리는 소망을 이루기가 쉽고 연대할 때 혼자라는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세월호 리본을 달아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이 났고, 그런데 결국 정작 한빛은 연대를 강조하고 함께해야 된다를 강조했으면서 한빛은 결국 혼자 떠났기 때문에 저는 지금 더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131쪽, 134쪽 보면 제가 한빛에 대해서 이렇게 제일 가슴 아픈 거는 이상한 게 그 20대 한빛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 어린 시절 한빛이 그렇게 기억에 저는 잘 나요. 그래서 보면 그 한빛이가 그 중1 때 이제 저기 담임선생님들이 중1이니까 상담을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상담을 갔는데 이제 제가 그 이제 선생님 앞에서 얼마나 제가 또 우아하게 또 괜찮은 엄마라는 거를 또 이렇게 위선을 떨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저는 뭐 애 뭐 공부는 중요하지 않고요. 애가 착하고 거짓말 안 하고 잘 컸으면 좋겠어요. 튼튼하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한빛 엄마는 괜찮은 엄마다 이런 이미지를 갖게 하고 이제 집에로 온 거죠. 근데 며칠 후에 걔 책상을 우연히 이렇게 보는데 국어 공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국어과 교사니까 얘네는 국어를 어떻게 배우나 그래서 제가 국어 공책을 무심히 들쳤는데 거기에 제목이 엄마의 거짓말이라는 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거짓말? 이거 무슨 소설도 아니고 무슨 수필 제목이었나? 뭐 이런 제목도 이상한 게 있나? 그리고 딱 읽어보니까 우리 엄마는 거짓말을 참 잘한다. 그런 문장으로 시작하는데 거기에 내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한빛에게 거짓말했던 일들이 두 가지가 거기에 너무나 리얼하게 아주 팩트로 거기 적혀 있는 거야. 제가 얼마나 창피했어요. 그 맨 밑에 뭐냐면 A를 받고 A 뿔인가 A 뿔을 받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거기다 아주 너무 솔직하게 잘 썼다 훌륭한 글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써준 쌤이 한빛이 담임쌤이거든요. 한빛이 담임쌤이 국어쌤이었거든요. 저는 불과 며칠 전에 우리 애는 뭐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우아함을 떨고 왔는데 근데 결국 담임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제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래서 너무 창피했는데 한빛이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빛이한테 말했어요. 사과했어요. 솔직히. 그리고 엄마 이 시간 이후로 절대로 거짓말 안 하겠다. 정말 이건 맹세하겠다. 그리고 정말 그 이후로는 거짓말을 절대로 안 하려고 절대란 말도 이상하지만 최대한 안 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할 거면 엄마가 지금 거짓말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제가 말을 붙이면서까지 거짓말을 안 했는데 그때 한빛은 괜찮아요 엄마 저 다 잊어버렸어요 하고 말하는데 그 한빛의 그 중1 때 얼굴이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한빛이가 또 이제 1학년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때 5월 달이겠죠. 중간고사 보고 오는 날인데 저도 그때 저희 학교도 시험 기간이라서 저도 일찍 집에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심을 차려줄 수 있었거든요. 점심을 차려주면서 제가 무심히 오늘 시험 잘 봤니? 그랬더니 근데 뭐 영어는 뭐 몇 개 틀리고 그래서 내가 그때 퍼뜩 제가 우리 학교 애들은 영어를 중학교 1학년 애들이 거의 100점짜리가 수두룩하게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얘는 몇 개를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순간 순간 그랬겠죠. 그래서 갖고 와봐. 이렇게 차리다 말고 갖고 와봐. 그래서 영어 시험지를 딱 봤는데 뭐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많이 틀렸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have하고 has를 쓰는 걸 틀렸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그거 알고 있었고 전 시골 학교를 나왔었지만 그때 이미 어른이지만 저는 have는 어디에 쓰고 has는 어디 쓴다는 거 아는데 이 기본적인 시골 출신의 나도 알고 있는 이거를 어떻게 나의 아들 한빛은 이걸 모르지 그래갖고 제가 거기서 막 발끈한 거야. 아니 have랑 has도 구분을 못해. 그러면서 제가 막 거기서 화를 낸 거 같아요. 화를 냈어요. 화를 냈는데 그때 저는 화를 내는 와중에 한빛을 봤는데 한빛이가 너무나 뻥친 얼굴로 저를 쳐다보는데 그 얼굴과 눈빛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리고 한빛이 눈이 깊고 눈썹이 길었거든요. 그 깊은 눈과 깊은 눈썹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눈물이 금방이라도 글썽글썽 떨어질 것 같은데 저 그걸 보는 순간 내가 미쳤구나, 미쳤어. 이게 뭐지? 아니 중학교 1학년 이 어린애한테 내가 무슨 영어 얘를 뭐 학원을 보내고 가해를 시킨 것도 아니면서 해부해지를 구별 못했다고 이렇게 내가 몰아칠 수 있나? 저는 그때 제가 소름이 쫙 끼치면서 식은땀이 쫙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얼른 사과를 했죠. 한비다,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잠깐 이상했던 것 같다고 사과를 하고, 그리고 제가 그날부터 절대로 나는 이제 아들의 시험에 대해서 절대로 물어보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근데 그리고 밥을 차려줬더니 애가 한비 씨가 너무 착하니까 꾸역꾸역 밥을 먹더라고요. 저 같으면 아마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랬으면 저는 아마 밥 안 먹어 그리고 방으로 팍 문 닫고 들어갔었을 거예요. 근데 한비 씨 그렇게 착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시험 보고 난 날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여기 목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 그때 한비 씨의 얼굴 표정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그 깊은 눈물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그 눈과 눈썹, 그다음 얼굴 표정이. 그래서 못 물어봤어요. 하나도 안 물어보고 그냥 잘 봤니? 그래 그럼 내일 거 준비해라 이렇게. 저 그거는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었는데 사실은 오늘 시험 어땠어? 몇 점 맞았어? 몇 개 틀렸어? 몇 개 맞았어? 이거였는데 지키려고 노력했죠. 근데 저는 지금은 알겠어요. 한비 씨가 엄마가 얼마나 자기 성적을 묻고 싶을까. 그래서 저렇게 엄마가 참는구나. 제 얼굴에 안 써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빛은 그냥 다 엄마를 배려하고 받아들였더라고요. 그래서 한빛이 되게 착하고 한빛한테 제가 많이 그래서 고마운 게 더 많아요. 어린 시절 생각하면. 그리고 이제 대학교 이제 얘가 들어간 다음에 저도 너네 대학교 좀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학교를 한 바퀴 돌았었어요. 저도 얼마나 돌고 싶겠어요. 그랬는데 그때 한 시간인데 이렇게 뭐 학교에 그 유명하고 이런 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무슨 뭐 어느 대학 앞에 광장은 뭐 아고라고 어디는 뭐 아크로폴리스고 어디는 뭐 무슨 뭐 붉은 광장이고 뭐 어디는 페다고지고 이런 식으로 그 광장 같지도 않은 조그만 그 학과 앞에 있는 그 마당을 갖다 이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다리가 아픈 거예요. 막 너무 커서 학교 아래서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했어요. 한비다, 너네는 사립대학에, 그때 국립대학이니까 사립대학에 등록금 반밖에 안 받으면서 아니 근데 이렇게 자연도 좋고 연못도 있고 무슨 뭐 건물도 좋고 정말 너무 너네는 좋다. 이건 좀 뭔가 난 아닌 것 같다. 왜? 그 좋은 이걸 좀 똑같이 다른 데까지 나누면서 지방까지 좀 더 골고루 해야 되지 않을까? 너네 너무 혜택을 많이 받는 것 같지 않니? 내가 이렇게 말을 했더니 한비 씨가 그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는 혜택을 많이 받는 만큼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는 그런 고민과 스트레스가 커요. 우린 공부하면서도 이거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 받은 만큼 환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감동을 먹었죠. 깜짝 놀랐어. 어머, 내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저는 그때 막 정말 인류대에 나왔던 사람들이 전부 다 정치에 들어가고 고위직에 있으면서 나는 그 사람들이 적폐의 그 진원지라는 생각을 항상 많이 하고 분노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얘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너무 저는 감동적이었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청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지금보단 최소한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정말 감동하고 그다음 한빛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참 한빛이 자랑스럽고 그다음 내가 한빛을 그러니까 존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전 정말 아들이지만 한빛을 참 많이 존중했거든요. 그 생각이 나요. 이거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건 나중에 책에서 읽어보세요. 이것도 제가 고민했던 큰 문제인데 그리고 이제 그 한빛이 용산 참사에 그렇게 매일 갔었다는 거 저 몰랐어요. 얘도 엄마가 그런 거 소심하고 불편해하는 거 아니까 이제 몰래 했겠죠. 근데 이제 저도 용산 참사를 가고 싶지만 사실 저는 그런 거 무섭거든요. 의식은 있는데 생각은 있는데 사실 무서워요. 그래서 도봉동에서 전철 한 번만 타면 용산인데 나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못 갔는데 근데 나중에 거기서 마지막 미사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시간이 지난 다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끝나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미사에 못 가면 나는 정말 영원히 그 용산 참사에 어떤 빚을 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것 같아서 그날은 꼭 가야겠다 해서 이제 간 거예요. 추운 겨울이었어요. 이게 좁은 껌껌했죠. 좁은 골목이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 저 앞에 이제 신부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미사를 너무너무 추웠어요. 바닥도 차갑고. 근데 거기서 미사를 드리고 영성체를 모시러 줄을 섰는데 꼭 이렇게 조금 앞에 보니까 한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소라 이렇게 부르니까 한소리가 날 딱 보더니 애매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뭐 둘 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미사가 끝나고 나오는데 거기에 입구에서 또 한비 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세 명이 전부 다 손에 시집을 2개 갖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 신부님이 강력하게 시집을 사라. 한 권이 아니라 2권을 사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해서 저희가 다 2권씩 샀거든요. 근데 우리 세 명이 전부 다 2권씩 시집을 들고 거기 입구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참 애매했죠. 애매했지만 뿌듯하기도 하고 애매했고 왜 우리는 이걸 서로 속여야 됐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용산 참사에 있었던 그 한 분이 그 미망인이 이제 부인께서 돌아가신 분의 부인께서 나중에 한빛센터가 1인 시위를 할 때 한빛에 대한 빚을 갚겠다고 1인 시위를 한번 저기 자청해서 와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비를 맞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제가 느꼈죠. 그리고 이제 한비 씨가 그 2016년도에 이제 대학문화상에서 영화평론 쪽에서 수상을 했어요. 그래서 수상문 그게 쓰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수상문에 이렇게 썼어요. 맨 끝에 올 겨울은 춥단다. 세월호 참사와 정리해고로 아픈 모든 이들. 언제나 나를 이해해주는 부모님까지 덜 추운 겨울을 보냈으면 한다. 저는 이 감상문, 수상 소감을 읽는데도 뭉클했어요. 한비 씨가 참 소외된 사람, 힘없는 사람, 아픈 사람, 슬픈 사람들 곁에 항상 있구나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죠. 그리고 얘기는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한비 씨가 그 월급을 타서 자기 생활비만 남기고 전부 다 뭐 세월호 4.16 연대라든가 기륭전자라든가 KT 승무원 문제라든가 아니면 빈곤사회연대라든가 이런 데 전부 다 후원을 했더라고요. 제가 너 적금 들어야 된다. 엄마는 너 결혼 자금 못 대준다. 그러니까 적금을 들어야 된다. 한 달이라도 빨리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한비 씨가 한 몇 달이 지나도 적금을 안 드는 것 같아서 내가 그날 이제 짜증을 내면서 야 적금 너 안 드니? 적금 동전 가져와 봐. 그랬더니 한비 씨가 그러더라고. 엄마 나 사실은 돈 벌면 꼭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12월까지만 그냥 좀 후원 좀 맘대로 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내년 1월부터 꼭 적금 드릴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는 정말 사회에 나온 27살 애가 왜 이런 생각을 할까 했지만 한빛의 생각이 오르니까 제가 속으로는 확 올라왔지만 아닌 척하고 그래 그러면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 내년 1월에 꼭 적금 들어야 된다. 이러고 제가 속으로 쓰린 마음을 저 혼자 그냥 제가 이렇게 쓸어내렸죠. 근데 결국 한빛은 그렇게 했지만 1월 달에 적금 들지 못하고 그 전에 이제 하늘나라로 간 거죠. 그리고 저는 그래서 그 한빛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한빛 씨가 이렇게 후원을 많이 했다는 것을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저는 이제 한빛센터를 운영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나는 후원을 하지만 한빛은 후원을 했지만 사람들에게 저희 한빛센터를 후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구걸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들의 죽음을 이렇게 돈으로 바꿔야 되나? 근데 어떡하지? 운영하긴 힘들고 이거는 계속 센터를 운영돼야 되는데 우리가 부자도 아니고 너무너무 막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후원회원 중에 한 명인 그 김선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김혜영 선생님, 제가 후원하는 거는
구걸이 아니라 초대해요. 새로운 세상,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뭐를 해야 되나 그럴 때 김혜영 선생님께서 적극적으로 저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니까 어머님 앞으로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서 제가 그때 한빛이 기부했던 그 마음도 대단한 거고, 그다음에 저 역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어쩌면 나처럼 비굴한 생각이 아니라 한빛처럼 아름답게 생각하고 새로운 세상,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초대라고 생각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저도 노골적으로 이제 한빛센터에 후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책을 냈고, 그다음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집중해 줬고, 근데 사람들이 이 책을 자기만 읽은 게 아니라 우리 남겨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전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책을 많이 선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을 하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자, 그다음 우리는 같이 연대하자, 그런 메시지를 주면서 선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마웠고, 그러다 보니까 책이 한 달 만에 모든 이런 협조 덕분에 2세를 찍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책을 한 명 한 명이 더 읽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을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옆 사람을 봐야 되는지 그런 거를 조금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힘든 사람이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지 않을까, 제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책을 잘 냈구나 이런 생각을 들면서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빛의 친구가 되고 한빛을 알게 되고 한빛센터에 책을 읽고 나서 후원해 주신 분들도 갑자기 많아졌고, 하여튼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기 한빛의 친구들 모인 추모제 때 이제 한 팀이 찍은 건데 전부 다 표정들이 이쁘고 다 밝죠. 저만 매일 징징댔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보면서 저도 많이 힘을 얻고 이렇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들이 연대해주는, 그다음 이들의 격려와 지지는 저에게 빛 이상의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선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남기 힘든 사회는 비정상적인 사회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바꿔나가야 되고요. 그래서 서로가 우리 신뢰하고 의지하고 서로 이렇게 공감하고 서로 엎어주고 업히는 그런 기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제 책이 그런데 조금이라도, 그리고 한빛센터가 그런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 한빛을 가슴에 묻지 않고 부활시킬 겁니다. 이거는 제가 2017년 4월 18일 날 기자회견장에서 앞으로 CJ ENM이 사과할지 안 할지, 한빛센터가 설립이 될지 안 할지도 모르고, 한빛의 죽음의 진상이 규명될지 안 될지, 한빛의 죽음에 대한 명예회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암울한 상황에서 저는 그때 분명히 모든 국민들한테 말했거든요. 저는 아들 한빛을 가슴에 묻지 않고 부활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기다 더 플러스 한다면 한빛을 기억한다는 것은, 또 한빛을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게 제가 이렇게 말하고 돌아다니는 것은 더 이상 한빛과 같은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되고 더 이상의 죽음을 막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 집과 같은 유가족이라는 그런 멍에를 쓰고 힘들게 살지 말아야 되고, 다시는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희망 속에서 살아야지 절망 속에서 죽음까지 생각하는 그런 사회는 다시는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한빛을 부활시키고 한빛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한빛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 책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힘든 사람이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위로를 받았으면 정말 저는 너무 고맙고, 그다음에 이 사회는 정말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 연대하고 손잡고 옆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고 서로 이렇게 업어주고 업혀주는 그런 세상이 되는데, 저희 책이 그런 따뜻한 어떤 기운이 스며들게 하는데 이렇게 도움이 된다면 저는 너무 기쁘고, 그다음에 앞으로 저는 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를 통해서 방송 노동자들이 더 좋은 환경, 제2의 한빛, 제3의 한빛 절대로 나오면 안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든 강의였을 텐데 좋은 말씀 해주신 어머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손님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은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추모 사업 부서장이신 우리 단원고 신호성 군의 어머니이신 정부자님이십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어머님 먼저 소개 그냥 짧게 해주시고 또 가족협의회 추모사업부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주세요.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에 그래서 추모부서가 있거든요. 예, 추모부서는 추모공원을 말하는 거고, 또 우리 아이들이 지금 8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살던 안산에, 또 아이들의 고향인 안산에, 또 아이들이 추억이 있는 안산에 데려오기 위해서 지금 6년 동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엄마들로 구성이 되고 두 위원장, 운영위원장과 집행위원장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오고 이번 7주기 때 선포식까지 이제 진행하고 있어서 이대로 조금 차근차근 더 연장이 되지 않고 바로바로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빌고 있습니다. 네,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한빛 군도 평상시에 그 세월호 참사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있었다고 들었고요. 어머님 책에도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분들을 만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이 이렇게 같은 자리에 한 거가 굉장히 뜻깊은 일인데요. 두 분은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이전에? 만나 뵙지는 못하고 그냥 오늘이 처음 만나시는. 네, 보기는 처음이고 이제 네. 이름과 저거는 네. 알고 있었었죠. 네. 우리 정부자 어머님 오늘 강의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일단은 우리 PD님이 참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었구나. 그 성품이 엄마한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머님이 아드님의 말 한마디에 반성할 줄 알았다는 거, 바로 사과할 줄 알았다는 거, 저는 들으면서 우리 호승이한테 좀 고집을 부리지 않았나, 그런 엄마이지 않았나 싶었는데, 우리 피디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 부모님이 그런 식으로 좀 이어간다면 더 밝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 들고요. 젊은 청년 우리 피디님께서 너무나 좀 대단한, 마음이 좀 따뜻하고 대단한 좀 젊은 청년이었구나 라는 것을 듣고 다시 좀 배워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기성세대로서 좀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네. 저도 오늘 강의를 듣고 이번 기회에 한빛군이 정말 훌륭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김혜영 님도 한빛군의 이제 뜻을 이어서 한빛 미디어 노동인권센터를 아버님하고 설립하셨고, 우리 이제 추모사업 부서장님이신 정부자 님도 4.16 생명안전공원을 위해 지금 많이 애쓰고 계십니다. 두 분에게 이런 활동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시는지 한 말씀씩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도 한빛에 대한 좋은 기억만 갖고 있어서 그것만 생각나서 그런 거예요. 한빛 분명히 까칠한 적도 있었고 속도 썩였을 거예요. 근데 한빛이 떠나고 나니까 좋은 기억만, 좋은 예쁜 것들만 하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한빛이 이렇게 막 미웠던 거, 속썩였던 거 이런 게 생각이 나면은 이러면서 속썩였지 이렇게 말할 텐데
예뻤던 거, 아름다웠던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호성이도 네.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또 너무 아들 자랑질을 했나 그래가지고 아닙니다. 좀 그랬어요. 아닙니다. 근데 자랑하고도 싶기도 했었어요. 그냥 그래서 네. 저는 한빛이 그 떠나고 나서 그 한빛에게 받은 게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갚고 싶다, 갚아야 된다. 근데 그때 갚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는 그냥 나중에 있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이 칭찬도 나중에 해야지 또는 뭐도 나중에 사줘야지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제가 받기만 해서 엄마로서 또 어른으로서 너무 많이 미안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미안한 마음을 저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한빛이 남긴 그 뜻을 저희가 이어받아서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결국 한빛에게 그 받은 것을 그대로 갚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전번에 이선호 노동자 소식도 듣는 순간 정말 청년들이 목숨이 너무 낙엽처럼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목숨을 잃어가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회적인 타살 아까도 말했지만 사회적인 죽음 개인의 죽음이 아니고 사회가 죽였고 사회적인 죽음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이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유가족이 된다는 거는 어떤 것으로도 극복이 안 돼요. 정말 극복이 안 되고 그러니까 나는 나 말고는 우리 집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유가족이라는 그 틀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게 간절한 바람에 그리고 더 이상 죽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더 이상 죽지 않아야 되고 더 이상 우리 집 같은 슬픔을 다른 집이 겪으면 절대로 안 되고 이런 걸 하다 보면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뛰어들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능력은 없지만 좀 하고 싶어요. 네. 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그리고 우리 더 하시는 말씀. 네. 그리고 우리 정 부장님도 지금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일단은 한배 PD님 어머니 얘기 들으면 공감이 너무 돼서 진짜 눈물이 나온대요. 저도 저희 아이들 우리 250명이 갔는데도 왜 내가 당해야 돼? 왜 내 새끼가 당해야 돼? 나는 열심히 산 데밖에 없는데 이게 뭐야? 이게 너무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막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너무 억울해서 이제 부모님들 쫓아다니다가 진상규명한다고 밖으로 도는데 우리 아이들은 도대체가 기일 돌아오면 부모님들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뭐 상을 차려준다는 그런 생각도 아예 없었던 거예요. 억울하니까 진상규명해야지. 범인 잡아야지.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은 아이들의 상을 좀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엄마들하고 논의를 해서 평목에서부터 상차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 호성이가 아니라 내 아들이 아니라 우리 250명의 안타깝게 희생된 우리 아들 딸들을 좀 챙겨야 되는 일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제 처음에는 각자가 나의 딸, 나의 아들을 하다가 이제 우리의 아이들, 우리 애들 이 억울한 거 밝혀줘야지. 길 되면 설날 되면 가정에 있었으면 엄마가 만난 거 해줬을 텐데. 그러면 그때 이제 상차림하기 시작했고, 그것도 우리 부모들이 우리 엄마들이 좀 편하자고 한 거죠. 나 살기 위해서 한 거지만 뭐라도 해주고 싶었어요. 지금 너무나 억울해서 이 혼백이 혹시 이 주위를 또 돌아다니지 않을까.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 엄마들은 좀 간절하게 좋은데 좀 여행하고 있어라. 엄마들이 진상규명하고 힘든 일은 엄마 아빠가 다 할게.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좀 하고 있어서 그래서 추모부서에 들어오게 됐고 지금까지 아이들의 안산으로 데려오기 위한 또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예, 기존의 생명안전공원하고 약간 틀리다 보니까 예, 주위에 좀 반대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꾸준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또 감수하고 또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네. 네, 저희도 열심히 관심 갖고 옆에서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김혜영 어머님이 하신 말씀 중에 언론 인터뷰를 그동안 많이 하셨는데 잘 하시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여전히 나 왜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 책을 쓰면서 이제 유가족이란 정체성을 받아들이셨다고 하셨고요. 그 사회적인 연대에 대한 책임을 느끼셨다고 하셨는데,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사회적 연대는 어떤 의미인지 한 말씀씩 해주세요. 저는 오늘 이제 안산을 또 방문하게 되니까 좀 미리 왔어요. 그래서 기억 교실에 다시 한번 가보고, 그리고 이제 가족협의회 사무실 좀 방문해서 인사드리고, 근데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억 교실은 저랑 남편밖에, 한빛 아빠밖에 없었는데 너무 교실이 환하고 불이 켜 있고 깨끗하고 조용하니까 우리밖에 없는데 거기 애들은 없고, 그리고 저도 이제 교직 생활을 한 39년 정도 했기 때문에 아까 너무 힘들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빛이는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교무실에 가서 또 선생님들 저기 사진들 보고 이랬는데, 사실 저는 유가족이란 말도 제가 스스로 잘 안 썼던 것 같아요. 왜냐면 유가족 하면은 일단 슬펐고 동정받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한빛 가기 전에 세월호의 유가족들을 갖고 얼마나 언론과 그 파렴치한 인간들이 어떻게 갖고 놀았는데, 그때 나는 분노해 갖고 제가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막 설명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런 분노의 대상이 또 내가 어느 날 유가족이 된 거야. 근데 분명히 유가족은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거거든요. 그냥 뭐 내가 뭐 유가족은 이래야 된다 학습한 것도 아니고, 뭐 유가족은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공부한 것도 아니고, 이 정말 자식이 다시는 살아 돌아올 수 없고 원상회복이 안 된다는 그거 하나만 갖고 있는 유가족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는 그 유가족을 측은하다, 피해자다, 동정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였다가, 그러다가 제가 이번에 책을 쓰면서 유가족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도 감사해요.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그래서 저는 이제는 유가족은 피해자나 슬픔의 대상이 아니에요. 동정의 대상이 아니고 주체로 서서 주도적으로 저희가 나서야 한다는 제가 책임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지만 계속되는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집과 같은 유가족은 더 이상 생기면 안 되거든요. 너무 힘들고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유가족의 정체성을 가졌다는 것은 동정을 바래서가 아니라 이제 난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나가겠다. 아까 호성이 엄마가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정말 너무 감동스럽고 너무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싶고 그런데요. 그래서 결국 저는 동정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를 내가 위해서 유가족의 정체성을 갖겠다. 그래서 내 이웃이나 시민들에게 더 좋은 세상이나 더 새로운 세상을 향하는 길을 안내하는 역할, 그다음에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결국 유가족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유가족이 피해자 동정의 대상이 아니고 연대를 하기 위한 중간 역할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정부자 어머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말씀 진짜 공감되고요. 저희 유가족이 자식을 잃고 싶어서 잃은 것도 아니고, 저희가 선택을 해서 유가족이 된 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아이를 야외 수업을 보내놨더니 돌아오지 않는 길로 해서,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도 사망 신고를 안 하고 있는 가족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자식을 보낼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안산을 돌아다니고 시민분들 만나고 했을 때 그 동정의 눈빛이 싫어서 아는 사람이 오면 전화도 안 왔는데 그냥 전화기 오는 것처럼 핸드폰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다녔어요. 예, 그런 눈빛이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그런 눈빛이 싫다고 내 자식이 우리 자식들이 돌아오지 않고요. 예, 그 동정의 눈빛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 눈빛도 나중에는 비난의 눈빛으로 바뀝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자식을 보내놓고 왜 이렇게밖에 활동할 수밖에 이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 국민들께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 어머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같은 희생자 유가족이 안 나와야 돼요. 이런 아픔을 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이 정도 7년 동안 정도면 국민들한테 이 정도 얘기면은 이제는 면역성도 생겼습니다. 우리 자식들 명예회복을 시켜서라도 우리 자식들은 억울하게 갔으니까 그 우리 아들 딸들을 보고서라도 이 정도의 들은 소리, 마음 아픈 소리는 우리는 충분히 건들 수 있고 우리의 미래 세대들,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청소년들에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 더 안전한 사회에서 더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도 우리한테 달려 있고 우리의 또 책임이다. 우리는 이 아픔을 미리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기존에 지금 혼자서 아파하고 유가족이 되신 분들 아파하고 고민하고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서로 연대해서 손잡고 함께 이겨내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똑바로 가거든요. 그래서 용기 내시고 우리 한빛 우리 어머님한테 연락을 하시든 4.16 가족협의회 우리 위원장님한테 연락하시든 연락해서 우리 손잡고 함께 이 길을 좀 이 힘든 고비를 좀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예, 유가족이 동정의 대상이 아니고 주체가 돼서 함께 연대할 때 세상이 바뀐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혜영 어머님 책 내용 중에요. 27회의 한빛의 시간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이별을 추모하고 존중하는 길이라는 말에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구절을 보면서 저는 또 세월호 참사의 단원고 4.16 기억교실과 또 4.16 생명안전공원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가 기억해야 하는 이유와 저희가 기억했을 때 어머님들에게 어떤 힘이 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기억이라는 것을 그렇게 기억한다는 게 이제 머릿속에 이제 그 사건이 있었다. 뭐 이거를 이제 사건이든 어떠한 일이든 머릿속에 그것을 기억하는 게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기억이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걸 세월호를 통해서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것을 저는 요번에 책을 쓰면서 이제 책을 쓴 게 아니라 이제 글을 쓰면서 제가 그 한빛을 자꾸 거기다 대입시키면서 제가 용기와 힘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한다는 것은 단지 그 사건에 대해서 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서 저는 그 뭐랄까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희망의 싹을 틔우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한빛이를 자꾸 기억하게 하고 저희가 세월호를 자꾸 기억하게 하고 그냥 그건 지나간 일이야. 그런 일이 있었지. 팩트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자꾸 기억하게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한 가지에 딱 더 이상의 죽음을 막자. 더 이상의 죽음을 막자. 더 이상의 사회적 참사는 없어야 되고 더 이상의 노동자는 죽어서는 안 된다. 이것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억한다는 게 그렇게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는 희망의 싹을 틔우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더 이상의 죽음을 막는 거 그런 의미가 되고 그리고 한빛도 보니까 한빛이 죽음으로써 방송 노동 환경이 열악한 현실이 처음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힘들다는 게 처음으로 이제 폭로가 된 거고요. 그리고 카메라 뒤에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시청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관심도 없다가.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그냥 또 그 얘기야. 또 세월호야. 또 뭐 3년 전 얘기를 또 하고 있어. 맨날 뭐 이현미 PD만 갖고 할 거야. 뭐 그 옛날 얘기를 세상은 변했어.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결국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는 뭐랄까 희망의 싹을 틔우는 일이 옛날 일을 기억하는 거, 잊히지 않도록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너무 맞는 말이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희 가족협의회가 기억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전 몇 년 전에 베들링을 갔다 왔는데 거기는 대놓고 기억의 투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나라 자체가 베들링의 그 도시 자체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3년 흘리고 5년 흘리고 뭐 7년 10년 됐다고 기억해야 되고 잊어야 되고 힘들다 그러고 그런 말을 할까? 그러면 그 후에 희망적인 발전이 없는데 유난히 대한민국은 그거에 아픈 거에 끄집어내는 걸 좀 싫어하고 그리고 또 반복되면 또 거기에 한탄만 하고 그래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거의 다 이러는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더라도 이게 10년, 20년, 30년이 가더라도 이게 문제점이 해결하지 않고 유족들이 명확하게 이 답을 듣지 않고 또 희생자에게 정확하게 잘못했다는 희생자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처벌을 하고 그런 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답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 7년이나 흘렀는데 가만히 있지 왜 자꾸 기억하게 하냐 왜 아픈 걸 끄집어내게 하냐 그리고 이제 가족들을 다른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해서 나쁜 말들을 만들고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도 대한민국에서 여러 참사를 봤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세월호 참사의 가족들 엄마 아빠만큼은 여기서 뿌리를 좀 뽑아야 되겠다. 다시는 희생자가 나오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아들 딸들 같은 그런 비참한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것은 우리 손에서 끝내야 된다라고 또 기성세대들 엄마 아빠들은 진짜 해야 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이 세상에 안전한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 기성세대 엄마 아빠들이 움직여서 그것을 후손들한테 물려줘야지 돈을 열심히 벌어서 물려주려고 하면요. 그것은 끝도 없거든요. 그것은 같이 해나가야 된다. 유가족만 할 일이 아니라 같이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기억하지 않거나 기억할 필요가 없다 또는 기억하지 않거나 빨리 잊어버려라 이 말은 결국 이 말이 계속된다면 아까 호성이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참사나 매일 7, 8명이 퇴근하지 못하는 거는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는 그냥 의무감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예, 저희가 기억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제 남아 있는 분들이 저희가 또 기억을 하고 또 새로운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낼 때 세상이 바뀌고 또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올해는 또 세월호 참사 7주기가 지나갔고요. 10월 26일이면 한빛군의 5주기가 돌아옵니다. 두 분은 지금까지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힘든 시간들을 이제 지내왔을 텐데요. 저 입장에서는 또 어머님들의 건강이 걱정이 또 됩니다. 지금 몸과 마음은 어떻게 건강하신지요? 그런 일상적인 거는 잘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지금 잠시 뭐 살아가긴 하겠지만 그보다는 버텨내고 있다, 견뎌내고 있다 이런 표현이 더 맞는 것 같고
아마 유가족들은 다 거의 자식을 잃은 사람들은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자식 보내놓고 그래도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는데요. 뭐 더 이상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움직이는 것은 쓸데없이 그 미안한 마음, 죄책감, 모든 게 복합적인 것 같아요. 뭐라도 해야지 아이한테 조금이라도 미안함이 덜하니까. 근데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정답을 모르면서 마냥 칼자루는 뭐 그쪽에서 잡고 있고 우리는 정답도 모르고 그냥 막 뭐라도 해보는 거죠. 그래야지 아들 사진 보고라도, 아이들 또 대기실 가서 사진 보고라도 좀 봐줘라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 얼굴 똑바로 못 봐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네. 저도 옆에서 뵈면 건강을 돌볼 틈도 없이 지금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 엄마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버틴다, 견딘다 이렇게 옆에서 뵐 때 그렇게 보이거든요. 예, 그래도 어머님들 건강 챙기시면서 또 활동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한테 또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어머님들에게 희망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을 하고 싶으신지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도 이제 작년 8월 말에 퇴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몇 개월 이제 좀 방황하고 그러다가 이제 올해 조금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된 건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선하고 착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남기 힘든 사회는 분명히 이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이건 제대로 된 사회가 아니니까 저는 반드시 바꿔야 되고 바꿔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희망이 있어야 사람은 살아갈 수 있거든요. 저가 아들을 잃고 희망이 없으니까 삶이 이렇게 매일매일이 그날이 그날이고 그다음에 의미가 없는 것처럼 희망이 있는 세상을 미래 세대에겐 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려면 또 하나는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다 보면 옆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도 좀 바라보고 무슨 고민을 하고 있나. 그다음에 이선호 노동자가 죽었으면 왜 죽었지?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거. 이런 관심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제 다른 말로 연대죠. 연대를 해야지만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저도 그랬지만 남에게 민폐 안 끼치고 나만 잘 살면 된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 이미 다 증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로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줄 수 있게 정말 옆 사람 좀 바라보고 옆 사람과 손을 잡을 수 있는 거. 이제 그런 세상이 되는 게 저의 희망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냐 그거는 뭐 구체적으로 많이 또 제 능력도 저도 또 교사밖에 안 해봐가지고 39년 6개월 동안 교사만 했기 때문에 사회를 잘 몰라요. 학교 생활만 그냥 애들하고만 학생들하고만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많이 부족하겠지만 한비 씨 남긴 과제가 세월호는 세월호대로 과제가 있고 저는 저대로 이제 뭐 폭넓게는 못하지만 한비 씨 남긴 과제가 그 방송 그 현장 얘기니까 지금 방송 그 미디어 현장에 가보면 비정규직의 프리랜서의 일용직이에요. 거의 다. 많은 숫자가. 근데 그 사람들이 일단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다음 또 하나는 어떤 4대 보험 같은 거 그런 것도 최소한 가입되지 못한 채로 최소한의 인권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노동자성인데 근로자로 인정받는 건데 그들은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인정을 받긴 했지만 청주 그 CJB 그 청주 방송의 그 이재학 PD도 비정규직으로 14년 동안 일을 했거든요. 근데 단지 월급을 인상해 달라 했는데 그 한마디 그냥 그 다음날로 그냥 해고시켰어요. 그냥 일회성으로 도구로 그냥 생각했던 거 14년 동안 일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분이 그게 너무 분노하고 억울하고 힘들어서 결국은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제2, 제3의 이한배 씨 나올 때 저는 정말 분노가 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만약에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걸 하고 싶은 일은 그 방송 노동자들이 어떤 많은 비정규직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그리고 많은 또 우리 시청자들은 카메라 뒤에도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들을 같이 생각해주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능력은 없는데 제가 하고 싶어요. 하고 최소한 하고 싶어요. 네. 네. 해주십시오. 꼭. 예. 근데 자꾸 무너져요. 무너져서 결국은 옆 사람의 지지 격려 이게 네, 참 네.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어머님도. 네. 저는 또 추모부서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데려오고 그 후에 안산이 조금 변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안산에서 거의 조금 이 안산 분들도 좀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로 통해서 조금 안산이 변화가 좀 돼 있다. 제가 좀 희망되지 않을까. 그리고 가서 우리 아들을 보면 엄마 조금 손잡아 줄래? 좀 한번 안아줄래? 그런 말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저의 앞으로의 미래는 조금 그렇게 조금 생각하고 좀 계획을 또 갖고 있습니다. 예. 저는 안산을 같은 경기도에 살면서도 사실은 북부에 있었기 때문에 많이 낯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안산 하면 이제 세월호의 도시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갖게 되고 그리고 또 한 6년 올해는 7년이지만 6년 동안 계속 그 학교에 있으면서 이제 세월호를 4월에는 학교에서도 추모 행사를 하고 이래서 많이 이제 계속 세월호를 지켜보고 있었고 또 광화문에도 이제 가봤지만 사실은 저는 직면하지는 못했어요. 광화문에서도 멀리서 보고 그리고 아직도 뭐 생일이라는 영화라든가 세월호 다큐를 아직도 저는 혼자는 못 봐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렇게 소심하고 이제 겁이 많은데 근데 이제 저는 안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생각이 바뀐 게 뭐냐면 안산은 세월호의 도시이기 때문에 슬펐다. 나한테 그런 맨 처음에 그런 이미지였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에 7년 동안 유가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어떻게 활동해왔고 어떻게 안산을 변화시키려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세월호 전과 우리나라는 세월호 전과 이유는 분명하게 다르거든요. 그거는 모든 국민이 다 할 거예요. 초등학생들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 안산은 그래도 아이들의 삶을 대신해서 살아가고 있는 유가족이 있기 때문에 슬픔 속에서도 빛을 찾아가는 도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세월호를 어머님들을 보면서 나는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그냥 전 많이 잘 무너져요. 많이 무너지고 잘 혼자 웅크리고 울고 있고 그럴 때가 너무 많은데 너무 고맙기도 하고 하여튼 서로 연대하면서 힘을 내고 하여튼 안산은 지금 그래서 슬픈 도시가 아니라 저한테는 유가족들이 그 어떤 슬픔 속에서 빛을 찾아가는 그런 도시로 저에게는 비치고 저도 그 한빛의 어떤 삶을 빛으로 좀 만들어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네, 진심입니다. 네. 어머님들 말씀 들으니 너무 훌륭하신 생각이신 것 같고요. 한빛군의 어머님 말씀대로 그 방송계 우리 그쪽에 이제 한빛군의 죽음을 계기로 정말 모르던 많은 부분을 알게 됐고 많이 변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또 우리 정부자 어머님 말씀대로 안산은 지금 우리 김혜영 어머님이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 벌써 조금씩 어머님 희망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꼭 그렇게 되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조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지금 시간이 됐나요? 질문을 좀 받아보면 될까요? 예. 지금 유튜브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질문에 당첨이 아니고 질문에 뽑히신 분들은 저희가 우리 김혜영 어머님의 책을 선물로 또 드릴 예정입니다.
S 잠깐만요. 어머님들 건강 잘 챙기시고 힘내시라는 응원 메시지 있고요.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예, 응원해 주신 분들 있고요. 칸초초 분이 어머님들이 만들고자 하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앞에 말씀을 많이 해주신 부분이긴 한데 간단하게 그래도 책 들어야 되니까 한 말씀씩 해주시. 예, 앞에 또 나온 그냥 얘기긴 저는 한데.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희망이 있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세상. 희망. 네. 희생된 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이 있으려면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예, 변화가 있어야 이 유가족들이 조금이라도 힘을 쉴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식들이 이렇게 떠났는데 이 세상이 바뀌지 않으면 정말 슬프잖아요. 좀 변화되고 반성할 줄 알고 바꾸려고 노력할 줄도 알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기 SH로 돼 있는 분인데요. 가족을 잃어 슬퍼하는 사람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할까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모든 말과 행동이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어머님들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조심스러워서 말을 이제 하고 싶어도 조금 이렇게 조심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함께 하신 분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또 가족들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눈물부터 글썽거리는데요. 용기 내시고 손잡고 리본 만들 때 같이 만들고 그런 모습 보여주고 또 달고 다니고 또 그런 모습 보여주고 그러면 또 힘이 나요. 힘이 나고 우리 함께하는 시민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또 희망을 찾아서 이렇게 또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용기 같이 우리 용기 내요. 네. 네, 저도 처음 어머님들을 뵀을 때 저도 상당히 조심스러웠는데 그래도 그냥 뭐 부딪혀 보고 또 어머님한테 뭐 혼날 수도 있고 혼나도 또 다시 가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친해지고 하면은 또 그 부분이 조금은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을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저기 라우리로 돼 있는 분인데요. 청년의 문제라는 말이 와닿습니다. 다만 PD 직군에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지요. 우리 사회의 청년 문제 해소를 위해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질문 들었습니다. 글쎄 저거는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정책이나 조직을 해볼 수는 없지만요. 제가 느낀 거는 연대인 것 같아요. 연대 함께 하는 거. 그러니까 청년 유니온이 저희 그 한빈 문제에 이게 같이 해줬잖아요. 청년 유니온이 뭐 대단히 뭐 큰 단체거나 센 단체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청년들이 모여서 청년들을 설득하고 시민들을 설득하면서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연대에 가다 보면 뭐 그게 집단 지성인지 모르지만 연대에 가다 보면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조직이나 이런 시스템 문제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끼리라도 그 공동체 안에서 또는 그 조직 안에서 연대에 갈 때 그때 그 청년 문제 해결이 좀 더 빨리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모으면 이게 또 더 좋은 생각이 나오고 그다음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연대인 것 같아요, 저는. 예. 사회적 연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혼자서는 할 수 없고 같이 해야 된다는 거, 함께 해야 된다는 거,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김정진님, 한빛 미디어 센터의 연대를 함께 하겠습니다. 한빛군이 꿈꿔왔던 세상을 응원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혜영 선생님, 한빛 어머니 응원합니다 해주셨고요. 김선희님, 과열 교육 경쟁 시스템이 그대로 사람을 소모품으로 비교하고 선별하고 함부로 교체하는 비인간적인 노동 환경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가장 시급한 개혁은 무엇일까요? 어려운데 어머니 답이 예. 너무 수준이 높으신 것 어려운 같은데요. 질문을 해주셔서 저기 교육 관련 교사가 와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앞에서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서 앞에서 어머님들이 쭉 해오신 말씀 중에 또 그냥 해답을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들은 지금 대략 다 읽어본 것 같은데요. 더 들어온 질문은 없으시죠? 없으시죠? 네. 그러면 저희가 어머님 두 분께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함께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마지막 정리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 우리 참여해주신 분들한테 한 말씀씩 해주십시오. 하여튼 귀한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안산에 와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더 의미가 있고 굉장히 기쁩니다. 제 책 겉장 표지에 보면은 그 눈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지는데 그것을 이렇게 빛으로 이렇게 변화돼가는 그런 과정을 그리는 거로 디자인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저기 슬프고 힘들고 다 위로받아야 될 상황이 되더라도 저렇게 항상 그래도 빛으로 이렇게 변화시키겠다 이런 그러면서 치유받고 그러면서 희망을 노래하는 희망이란 말이 추상적이긴 하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읽고 나니까 가장 너무 귀한 말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행복이란 말도 거의 써본 적 없고 뭐 희망이란 말도 거의 써본 적이 없는데 사실은 한빛 핸드폰 이름이 나의 희망이었거든요. 근데 그 단어를 거의 지금 4, 5년 동안 못 써봤는데 하여튼 그 눈물방울이 빛으로 변화하듯이 모든 분들도 그런 희망적인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모두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머님.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아프신 가족을 잃고 아프신 분들 집에만 통곡하지 마시고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계시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함께 해요. 예. 한 단체가 움직여서 고민하는 것보다 여러 단체가 움직여서 아이디어들을 내고 고민하고 함께 행동을 한다면 아픔도 좀 나눠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희망의 세상을 만들려면 또 너무나 예쁜 말이잖아요. 희망하면. 거기까지 가기가 엄청 힘들지만 우리 함께 간다면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덜 힘들 것 같거든요. 아파하지 마시고 연락 주셔서 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기 댓글에 응원 댓글이 좀 많이 올라와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책을 함께 만든 편집자이신가 봅니다. 책을 통해 이런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정부자 선생님, 김혜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평안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강다희님 거 좀 보여줘. 오늘 강연을 들으니 엄마들이 우리 사회를 지탱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활동을 하면서 어머니들이 진짜 힘들다고 느꼈던 건 언제시고 다시 힘을 얻게 된 계기가 무엇이셨어요? 질문인데요. 그리고 응원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남과 함부로 비교하지 말고 온전히 독립된 한 존재로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고자 애쓰고 있다고 김선희님께서 해주셨고요. 신정현님은 제가 병원 진료 때문에 조금 전부터 듣기 시작했는데 소리가 좀 작게 들린다고 말씀하시네요. 예. 김혜영 어머님 응원 드립니다. 그리고 어머님들 그동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 꺼내기 힘드셨던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는 말씀이고요. 예, 서로 함께해서 손잡고 함께 이겨나가요. 마지막 댓글까지 읽었습니다.
저가 읽은 누군가 하신 말씀을 저도 읽었는 것 중에 되게 인상이 깊어서요. 적당히 사랑하지 않았기에 적당히 슬퍼할 수 없다고 어머님들이 그러실 것 같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새로운 이야기로 계속 태어나게 만드는 거라는 이야기도 너무 와닿았습니다. 예. 두 분이 바로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저희들 마음속에 한빛의 이름처럼 한 줄기 빛이 들어온 것 같은 따뜻한 시간이었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호성이 어머님도 고맙습니다. 네. 제 유튜브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안산 온마음센터 정기 포럼은 7월 한 달 쉬고 8월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 8월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